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UAE를 9일 앞두고 일본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는 25일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가 예정된 가운데 특히 우리와 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이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성과를 내면서 우리 정부도 긴박한 분위기입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듣겠습니다. 박승환 기자, 먼저 미국과 일본의 합의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일본은 5,500억 달러, 우리 돈 76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대미 투자에 나서는 한편 자동차, 농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합니다. 이에 미국은 기존 25%였던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0%포인트 낮춘 15%로 적용하는데요. 인도네시아와는 같고 베트남보다는 1%포인트 낮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에 대해 미국의 무역 흑자를 내는 국가 중에서는 최저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무엇보다 25%였던 자동차 관세를 12.5%로 내려서 기존 2.5%를 합해 최종 15%로 결정한 점이 성과로 여겨집니다. 미국산 쌀 조달 비율을 늘리는 대신에 자동차 수출에서의 충격을 줄이는 데 집중한 셈이죠.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경쟁국인 일본의 협상 타결을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의 목표 무조건 15% 이하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정부는 미국과 일본의 합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한미 협상의 전략 마련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강효정 대통령 대변인실 발언 들어보시죠. 이제 우리 협상에도 참고할 부분이 있으면 참고할 예정이고요. 우리 국익과 여러 가지 가장 좋은 해안을 찾는데 노력을 다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현지에 현재 우리 안보실장과 통상교섭 본부장 등이 가 있고 오늘 산업부 장관에 이어 내일은 경제부총리도 방미길에 오릅니다. 우리 정부 협상 카드 주목되고 있는데요. 윤곽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당장 쟁점이었던 미국산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는 협상 카드에서 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농산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레드라인으로 정한 건데요. 대신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 같은 연료에 쓰이는 작물 수입을 확대하는 쪽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입니다. 자동차에서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의 품목 관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수출 경쟁을 벌이는 만큼 일본보다 많은 관세가 부과된다면 국내 완성차 및 부품업계 전반의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일본이 미국 알래스카 LNG 개발에 참여하기로 한 가운데 우리 정부 역시 뛰어들지도 관심입니다. 오늘 오전 워싱턴으로 출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자원부 장관이 한미 에너지 협력을 강조한 데다 미국 에너지 관련 장관들을 잇따라 만날 예정이죠. 다만 이렇듯 한미 협상을 두고 흘러나오는 다양한 추측들에 대해 정부는 협상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한미 간 관세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시장이 방향성 없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습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국내외 증시 주가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이에 대응할 상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증권부 정재훈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코스피가 3,200선에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등락만 반복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장중 3,220.27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올해 연고점을 넘어섰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3,183.77포인트로 전 거래일 대비 0.44% 상승을 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3,200선을 처음 넘긴 뒤에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간 강세를 보였던 종목은 하락하고 반대로 약세였던 종목은 오르는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상법 개정안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기대 수요가 컸던 은행, 증권주 하락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또 조만간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그간 완화됐던 증권거래세와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대한 원상복구가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좀 실망감을 안겼다는 분석입니다. 반면에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자동차는 강세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주가는 오늘 각각 전거래일보다 7.51%, 8.49%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일본이 자동차 품목 관세를 기존 25%에서 12.5%로 절반가량 인하하면서 우리 협상 결과에도 낙관적인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겁니다. 네, 여기에 오픈AI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 우리 반도체주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AI 버블 우려가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해 AI 거품론이 불
불거지기도 했었는데 다시 좀 불거지고 있는데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던 미국 나스닥과 S&P 500 지수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이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700조 원 가량이 투입되는 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계획에 대한 차질 소식을 전해서 이 영향이 좀 컸습니다. 이에 이제 AI 반도체의 대표주인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주가가 각각 2.54%, 3.34% 하락했습니다. 이달 엔비디아 이제 시가총액이 4조 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시장에는 인공지능 거품론이 다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의 시총 상위 10개 기업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률, 즉 PER은 현재 30배 수준으로 25년 전인 IT 버블 당시의 수치인 25배를 넘는 것으로 좀 분석이 됐습니다. 이 트럼프 관세에 대한 시장 여파가 사실 옅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 작은 변수 하나하나가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트럼프 관세 영향이 하나둘 나타나 경기 펀더멘털을 위협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전날 밤에 나온 제너럴 모터스의 2분기 실적입니다. 2분기 실적에서 이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순이익이 35.4% 감소한 18억 9,500만 달러를 보였는데 우리 돈으로 약 1조 5천억 원 가량 넘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GM은 한국을 포함해서 멕시코와 중국 등에서 공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자동차 품목 관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 기업들이 관세에 대응해서 수익 방어 전략으로 가격을 올리게 되면 고스란히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되기 때문에 경기 펀더멘탈에 바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정 기자, 주가 변동성에 대한 경고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 투자자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시장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수가 있죠. 빅스 지수라고 변동성 지수인데 이 빅스 지수가 20포인트 이상이면 불확실성이 크다고 봅니다. 현재 이 빅스 지수는 한 16.50포인트 수준으로 높지는 않습니다만 지난해 평균인 15.61포인트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올해 연간 월 평균치를 좀 보면요. 4월 관세 충격 전후로 크게 치솟으면서 평균 21.05포인트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이 투자자들이 느끼는 대로 불확실성 속 강세장이라는 말이 와닿는 현실인데요. 이 불안한 투자 심리에 대응해서 변동장에 대비한 상장지수 펀드 ETF 상품도 국내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 자산운용이 다음 달 둘째 주에 상품을 출시하는데 미국 S&P 500 변동성 확대식 커버드콜 ETF라는 이름의 상품을 내놓습니다. 이건 이제 S&P 500 기반의 커버드콜 상품인데 빅스 지수가 오르면 추가 수익을 얻는 구조로 설계가 됐습니다. 즉 변동성이 확대될수록 수익을 얻는다는 방어용 상품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제 키움 자산운용이 가상옵션 복제 전략을 활용한 미국 테크백 월간 목표 해지 액티브 ETF를 상장했는데 이 주식과 채권을 좀 혼합을 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고 주가가 오르면 다시 채권을 팔고 주식을 사는 그런 방어. 그러니까 월간으로 목표를 정한 다음에 방어선을 정한 다음에 이런 운용을 해서 수익을 지키는 그런 전략을 또 채택을 했습니다. 아마도 하반기에는 이런 변동성 확대장 때문에 운용사들도 속속 비슷한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변동장에 대비하는 상품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증권부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이사회 복귀와 컨트롤타워 부활을 촉구했습니다. 이찬희 중감위원장은 이재용 회장이 죽을 각오로 공격적인 경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대현 기자, 준감위가 이 회장에게 등기이사로 나설 것을 요청했다고요? 네,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회의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준감위는 삼성그룹 임직원의 준법 경영을 감시하는 외부 독립기구입니다. 특히 오늘 회의는 이 회장이 10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완전하게 해소한 이후 처음 열린 겁니다.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이 회장이 이사회에 합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등기임원에 소속한 복귀를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재판에 대한 굴레에서 벗어나서 죽기를 각오하는 공격적 경영을 해야지만이 삼성이 발전하고
국내 4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하게 이 회장만 미등기 임원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 임기가 만료된 이후 6년째 등기 이사를 맡지 않았습니다. 리더십 공백 속 삼성은 반도체 등 주력 사업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 회장이 등기 이사로 복귀하는데 많은 위원이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삼성 중감위는 조만간 이 회장에게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회장이 이사회로 복귀하면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이 회장이 대규모 M&A나 투자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올해 삼성은 이미 3차례 M&A를 진행했습니다. 이 회장이 이사회에 합류하면 투자 결정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법 개정은 이 회장의 이사회 복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까지 확대됐습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한 M&A나 신사업의 성과가 부진하면 주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국 업체의 추격 등 위기가 고조되는 만큼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삼성 중감위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삼성이라는 큰 기업이 저 국민 경제에 차지하는 그런 위치라든지 국제 경쟁력 강화 이런 측면에서 컨트롤 타워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장의 이사회 복귀는 임시주총을 통해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이르면 하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한국경제TV 김대현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창립 이후 처음으로 반기 매출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수주가 밀려 들어오면서 올해 전체 매출도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듣겠습니다. 김수진 기자, 어디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금 전 공시를 통해 상반기 별도 기준 매출 2조 138억 원, 영업이익 9,071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제외하고도 처음으로 반기 매출 2조 원을 넘긴 겁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341억 원, 영업이익은 3,451억 원 늘어난 수치입니다. 2분기만 살펴보면 매출은 1조 142억 원, 영업이익은 4,770억 원으로 각각 전년비 2,040억 원, 1,478억 원 증가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이 같은 실적에 대해 수주에 기반한 1, 3공장 풀가동과 부분 가동 중인 4공장의 영향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장 운영 효율 개선 등을 이유로 연간 매출 성장 전망치를 20에서 25%에서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4공장의 경우 6만 리터 규모 설비는 모두 안정적으로 가동 중이며 18만 리터 규모 설비는 가동 확대 중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삼성바이오의 누적 수주액은 3조 3,055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전체 수주액 5조 4,035억 원의 60%를 이미 넘겼습니다. 기존 고객사 수주 외에 신규 고객사가 생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현재 고객은 상위 20위권 글로벌 제약사가 대부분이지만 케빈 샤프 부사장은 40위권으로 범주를 확대하겠다며 신규 고객 유치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올해 3월 바이오 업계 대세로 불리는 ADC 전용 CDMO 설비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ADC 약물은 고도의 기술과 특수 설비가 필요한 데다 대량 생산 시설을 갖춘 곳이 드물어 추가 수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서울 한강변을 중심으로 굵직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이 하반기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에 이주비까지 포함되자 자금력을 갖춘 상위 건설사들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방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한강변 대표 재건축 단지인 여의도 대교 아파트. 평당 공사비만 1,120만 원 수준으로 강남권만큼 돈이 될 것이라는 계산에 건설사 7곳이 관심을 보였지만 업계 1위 삼성물산이 등장하자 사실상 독주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이주비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추가 이주비를 조금이라도 싸게 조달할 수 있는 대형사가 유리해졌기 때문입니다. 여의도가 교촌이고 한강뷰를 가리지 않는 데만큼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다 보니 무조건 들어가면서 여기 엄청 공 많이 들일 단지예요. 올 들어 6조 원 이상의 수주고를 쌓은 삼성물산은 이 기세를 몰아 개포와 압구정까지 관심을 보이며 선두 자리를 지킨다는 전략입니다.
현재까지 5조 5,400억 원가량을 수주하며 2위를 달리고 있는 현대건설은 삼성물산이 빠진 압구정 2구역에 무혈 입성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단독 입찰이 유력한 장위 15구역 등의 수주액까지 합하면 역대 최고 기록인 9조 3,400억 원은 넘어선 상황. 이에 또 다른 한강변 대여인 성수 1지구 재개발 시공권을 노리며 사상 처음으로 10조 클럽에 도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크게 변동이 없으면 저희가 세웠던 건 저희 기록은 넘는 거고 10조는 성수 1에 좀 달려있을 것 같긴 해요. 입찰 들어갈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주비 지원과 금융 혜택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높은 신용 등급을 가진 건설사에 갈수록 수주가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도시정비 사업 누적 수주액은 50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취사병으로 상징되던 군 급식이 대기업에도 문을 열면서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단체 급식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데 특히 현대백화점과 CJ가 자존심을 건 대결에 나섰습니다. 산업부 성나균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 기자, 전체 군부대 식사가 민간에 개방이 되면 시장 규모가 2조 원을 넘길 거라고요. 네, 이 군급식 민간 위탁 사업은 지난 2022년 처음 추진됐습니다. 대상 부대는 지난해 26곳에서 올해는 49곳으로 확대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전체 국군 장병의 15%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군 자체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민간 위탁 부대 장병들의 만족도는 평균 4.22점으로 군직영 3.53점 대비 약 20% 높게 조사됐습니다. 단체 급식 업계는 앞으로 군 급식 시장 규모가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분야에 가장 빠르게 달려든 기업은 이 풀무원과 동원훈푸드라는 기업입니다. 둘 다 중견사인데요. 이 두 기업이 군급식 발주 물량을 양분해 왔습니다. 올해 들어서 여러 대기업들이 잇따라 뛰어들면서 이러한 구조가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 좀 주목됩니다. 네, 어떤 기업들이 특히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우선 이 민간 단체 급식 시장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이 민간 시장에서는 삼성 웰스토리, 그리고 신세계푸드,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CJ 프레시웨이 등 상위 5개 기업이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신세계, 한화, 현대, CJ 등 대기업의 계열사들입니다. 이들은 군 급식 시장을 블루오션으로 점찍고 저변을 확대하는 중인데요. 식단 구성뿐만이 아닌 시설 투자를 제한하는 등 대규모 인력과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만큼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단체 급식업계 관계자는 입찰 과정에서 중점 평가 항목은 대형 식수를 대상으로 영업해봤는지, 자체의 물류 제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 위생 등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지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특히 우리 투자자들이 기대를 갖고 좀 살펴볼 만한 기업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네, 이 방금 말씀드린 5개 기업 중에 상장사는 3곳입니다. 현대그린푸드, CJ 프레시웨이, 그리고 신세계푸드까지 총 3곳인데요. 신세계푸드는 아직 군 급식 시장에서 이 수주한 실적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대신 현대와 CJ는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전국 단위의 유통망을 활용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의 현대그린푸드는요, 올해 들어서 공군 제8 전투비행단, 육군 36 보병사단, 공군 제10 전투비행단으로부터 일감을 따왔는데 460억 원 규모입니다. 한식 외에도 글로벌 코너를 제공하고 현대백화점 팝업 스토어에서 인기를 끌었던 메뉴를 제안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이미 조달된 식자재를 기반으로 메뉴를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선 메뉴 편성, 후 식재 조달 방식으로 신선도에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현대그린푸드는 잘 들어봤고 또 짚어주신 CJ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CJ 프레시웨이는 국내 식자재 유통 부문에서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기준 매출 구조를 봐도 단체 급식 24%, 식자재 유통 74% 등 식재료와 식단을 연계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지난 2022년부터 CJ 프레시웨이는 군부대에 식자재를 납품해오고 있었고요. 올해 들어서 지난 6월 공군 작전사령부, 이달 들어서는 공군 제5 공중기동비행단에 식단을 공급하면서 위탁급식 사업까지 진출했습니다. 회사는 유통망 기반의 구매 경쟁력을 통해서 식사 질을 향상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CJ 프레시웨이 관계자는 보유하고 있는 상품 및 물류, 제조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서 군 맞춤형 상품과 메뉴를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성 기자, 아무래도 군인 식사다 보니까 수주를 한다고 해도 수익성 측면은 조금 기대해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앵커님 말씀처럼 아직까지는 이 군급식 사업 수주 여부가
매출에 크나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단가가 낮기 때문인데요. 현재 단체 급식 예산은 장병 한 명당 13,000원으로 3년째 동결 중입니다. 세끼 합산 기준이란 점을 감안하면 한 끼당 4,000원 꼴인 셈이죠. 군 급식 영업이익률은 1에서 3%로 파악됩니다. 민간 부문에서 학교가 3에서 5%, 기업이 5에서 10%, 고급 케이터링이 높게는 10%를 넘어선다는 것과 대비가 됩니다. 하지만 국가 발주 사업을 수주했다는 이 스펙을 갖추면 앞으로도 도움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업별 ESG 평가나 금융 신용도 등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국군에게 밥을 차려주는 업체라는 이미지가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군급식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얻으면 앞으로 쏟아질 수주전에서도 일감 확보가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IBK 투자증권은 군 급식 시장이 점차 개방되는 등 시장 변화가 점쳐지고 있어 대형 업체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성다균 기자였습니다. 신개념 설계 및 생산 방식인 플렉시블 바디 시스템을 적용해 바디의 확장성을 확보하는 등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조건에 맞춰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선보였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